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고은별, 이은주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미국 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 대형주가 중소형주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더 잘 갔었는데 오늘은 중소형 개별주 중심으로 시장의 매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더 커지고 있는데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그렇게 밝지만은 않은데요. 앞으로의 방향성과 전략 오늘도 저희와 함께 알아보시죠.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대형주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이 오늘 시장에는 조금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조금 소외됐던 중소형주들 오늘은 조금 빛을 발하는 모습인데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위주로의 움직임과 이슈는 제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국내 증시에서 또 화제가 되고 있는 두산그룹주의 소식들 체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네, 우선 두산그룹주가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선 두산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세 가지 축으로 회사를 키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클린 에너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이렇게 굵직하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지금 시장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건 두산 밥켓의 위치일 것 같습니다. 두산이 있었고요.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 아래 두산 밥켓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산 밥켓이 로보틱스의 자회사로 변경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와 같은 천연가스 그리고 원전과 같은 에너지 관련이 묶여있는 클린 에너지 부분, 로보틱스와 밥켓이 있는 스마트 머신 부분, 두산 테스나가 있는 반도체 부분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변경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배구조는 어떻게 바뀔까요? 다음 장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지배구조를 보겠습니다. 지금은 두산이 있고요. 그 아래 두산 에너빌리티의 지분은 30%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은 68%가량 두산이 보유하고 있고요. 에너빌리티 아래 자회사로 밥켓을 46%가량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존 법인 그리고 신설법인은 두산 밥켓을 영위하고 있는 심산법인을 분할을 해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산이 갖고 있는 지분율은 59%로 축소가 되게 되고요.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두산 로보틱스가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의 기존 주주분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증여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두산 밥켓의 지분 46%를 가져왔는데 100% 완전 자회사로 편입을 하고 기존 주주들에게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준다고 합니다. 반면에 두산 밥켓 같은 경우 이제는 시장에서 떠나는 상장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하는데요. 회사는 이번 지배구조 변화에 대해서 앞으로의 사업성을 더 크게 키우기 위해 기업 간의 시너지를 높이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밥켓의 모회사로 있는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원전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밥켓은 기계 사업, 건설기계 사업을 영위하고 있죠. 너무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가 둔화되고 있다라고 회사 측은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로봇과 기계를 결합을 해서 AI라던가 첨단 산업에서 조금 더 발돋움을 하기 위한 그런 시발점으로 삼기 위해서 오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로보틱스의 신주를 받게 되는 주주분들은요, 에너빌리티와 밥켓 주주분들이고요. 나는 이 모든 게 다 싫다,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이 거부권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는 에너빌리티, 밥켓 그리고 로보틱스를 갖고 있는 기존 주주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식의 교환 절차가 일어나고 지배구조가 변화됐을 때 그룹 계열사들 모두 웃게 될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다음 장을 통해 알아보시죠. 네, 두산밥켓은요, 지난해 두산그룹의 영업이익의 97%를 달성할 만큼 정말 소위 말해서 돈을 많이 불러오는 돈주머니 회사다라는 표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캐시카우의 두산밥켓을 품게 되는 두산 로보틱스는 당연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우선 배당여력이 우수한 자회사에 대한 편입 효과로 인해서 자본의 확충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밥켓이 현재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다양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객사 확보에 대한 시너지 효과까지도 기대가 되고요.
전문 서비스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두산 밥캣이 지금 그룹의 영업이익의 97%를 차지하고 있지만 로보틱스는 지금 10년 동안 영업 적자 행진을 지속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자금 동아줄을 잡았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주사인 두산 같은 경우에는요,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율은 당연 축소가 되지만 밥캣의 실질적인 지분율은 오히려 확대되는 그러한 양상이 펼쳐지고요. 이로 인해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금줄을 뺏기게 되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이 더 둔화될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코멘트가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밥캣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밥캣을 들고 계시는 주주분들께서 가장 큰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상장 폐지를 기다려서 로보틱스를 받아야 될까 아니면은 그 전에 매도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이 되실 텐데요. 사실 로보틱스와 함께 로봇 산업에 진출한다라는 긍정적인 사업적인 시너지 효과는 기대해 볼 만합니다. 다만 재무제표상으로 봤을 때 단순히 대주주가 바뀌는 이벤트이기 때문에 이렇다 할 확실한 변화가 없다, 모호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됩니다. 결국에는 주주 입장에서는 나는 건설 장비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된 건데 어느 날 보니까 로봇 업종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걸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어쨌든 이러한 두산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수합병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산이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이로 인해 건설기계 전반적인 업종군들도 강한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두산은 어떠한 미래를 우리에게 그려줄까요? 다음 시그널은 이은주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기대했던 코스피의 추가적인 상승이 아닌 되려 하락으로 오늘 우리 증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가 이렇게 파란불을 켜내고 있는 이유 다름 아닌 미국 쪽에서 먼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미국이 아프니까 우리나라는 더 아픈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 마무리됐던 상황 마켓맵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이 M7이라고 불리는 빅테크들 위주로 강한 하락세가 나왔던 모습을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5% 정도 크게 하락을 했지만 테슬라가 7% 넘게 급락하면서 오늘 반도체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가격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하루인데요. 다만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인플레 지표인 CPI 같은 경우는 되려 예상치보다도 하회하면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갔지만 의외로 이 빅테크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가 그 분위기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다만 미국 쪽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만 받은 것은 아니고요. 중소형주 위주로 그래도 오름폭을 보이는 종목도 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도 덕분에 덕을 본 게 있다면 크게 4가지 섹터 오늘 확인을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건설 쪽이나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전자결제나 리튬 섹터를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간밤 올라오면서 미국 안에서 있는 건설주들이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 국내 건설주들도 일제히 오름폭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 2차 전지 관련해서는 미국의 전고체 배터리 업체인 퀀텀스케이프가 폭스바겐과 함께 전고체 계약 체결에 나섰다라는 소식에 오늘 전고체 관련주들 20% 넘게 오름폭을 키워준 종목도 장중에 포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자결제 관련해서는 애플이 유럽에서 이제 애플페이 말고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 장중에 카카오페이 4%까지 오름폭을 키워주기도 했는데 전자결제 관련해서도 오늘 추가적인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고 어제부터 움직임을 보였던 리튬 관련주들 오늘까지도 추가 수혜를 받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미국과 함께 커플링 형상이 짙어질수록 우리 증시에 대한 전략들 더 꼼꼼하게 챙겨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동안 미국 증시가 M7 덕분에 환하게 웃었다라고 하면 국내 증시도 대형주들 덕분에 굉장히 긍정적인 여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스피 탑10의 시가총액이 이제는 10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런 쏠림 현상이 1년 만에 최대치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는데요. 전체 코스피 안에서도 코스피 200의 탑10 종목이 시가총액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한 달 동안 탑10 종목들의 시가총액은 17%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그 외 종목들의 상승률은 3% 미만에 머무르면서 이 대형주와 중소형주 간의 상승률이 6배 이상 차이 나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탑10 종목들은 현재 지난 한 달 동안 모두 플러스권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들은 50% 마이너스권에 있는 종목들도 있다고 합니다. 시장에 이렇게 양극화 현상이 짙어짐에 따라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수 자체는 올라가고 있어서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투심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우리 시장 어떤 전략들을 펼쳐야 될지 저희와 함께 계속 전략들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파이널샷과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네, 파이널샷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오후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민석 이데일리온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어느 정도 빅테크 위주로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오늘 국내 증시도 약간은 힘겨운 하루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국내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아무래도 지금 국내 증시가 좀 그동안에 좀 오를 때는 좀 많이 못 오르고 또 내려갈 때는 좀 많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시장 참여하시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것 같으세요. 그래도 앞으로 이제 좋은 일들만 더 많을 거라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요. 우선 전일 미국 기술주들이 좀 하락하는 영향으로 좀 풀이가 됩니다. 그간 AI 관련주들이 그 랠리를 주도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형 기술주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엔비디아가 좀 하락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좀 하락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지수 상승을 좀 이끌었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들이 좀 하락하면서 동반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도체 소부장 업종들도 좀 동반해서 조금 이런 하락을 좀 막고 있고요. 또한 이 자율주행 관련해하고 로보택시 출시를 일정을 좀 미루는 현상이 나오면서 일부 자율주행 섹터 좀 하락하는 국면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증시에 대해서 한 7일 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이 이제 순매수세를 보여줬어요. 근데 하지만 금일 같은 때는 매도세를 좀 매도세를 하면서 아무래도 시장 자체의 변동성이 좀 강하고 좀 약세의 흐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좀 바라봐야 될 시점은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좀 함께 바라봐야 되는데 전일 같은 경우에도 이 CPI 지수를 발표했지만은 금리 인하에 대한 발언은 하지 없었어요. 하지만 15일 날 워싱턴 경제클럽에 참여하는데 파월 의장이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발언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도 약간 신경을 쓰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관심을 좀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의 경우는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좀 주시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 낙폭과대로 좀 많이 밀렸던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좀 했어요. 전일 같은 경우에는 이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반등세가 일어났고 금일도 이제 엠피나 알첼라 등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빼놓을 수 없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서 좀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희가 오늘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한 주의 섹터를 테마성이 순환매를 좀 보게 되면요.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품 관련주들이 좀 상승을 했다가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의 조정을 받고 있는 반면에 또 원전 관련주들도 사실 중간에 한번 급등세가 일어났다가
다시 한번 윗꼬리가 달리면서 강하게 조금 많이 흐르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현재 시장 내에서는 너무 다급하게 다급하게 진입을 한다기보다는 그래서 한 발 좀 물러서서 조금 더 좀 관망대 있게 지켜보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은 변동성에 좀 유의해야 된다 이렇게 좀 안내해 줄 수 있겠고, 하지만 이런 테마 쓰나미 안에서도 그래도 좀 꿋꿋하게 관련 섹터들이 동반 상승하는 종목군들도 있는데 바로 비만 치료제 섹터인데요. 이 비만 치료제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번 주부터 관련 섹터들이 확장을 하면서 즉 종목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테마적인 흐름을 계속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한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지속적으로 종목 확산이 된다는 것은 그만큼 테마가 좀 강하게 그래도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금일 같은 경우에도 일정 부분 관련 섹터가 오르는 종목도 있고 하락하는 종목도 있지만 오히려 하락하는 종목에서 눌림목 개념으로 바라봐도 좋고요. 특히 이제 그 GLP-1 계열의 관련 섹터들을 좀 주의 깊게 가야 되는데, 그러한 이유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당뇨나 혈관 등의 치료로 적용하려고 했던 관련 그 약품이 아무래도 이제 비만 치료제도 약품을 쓰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 이제 국내 그 품질 검사를 또 돌입하면서 그런 관련 섹터들도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의 그 원포인트 공략주는요, D&D 파마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GLP-1 계열의 그 신약 개발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5월, 6월 달쯤에는 또 이제 자회사가 엔비디아 그 프로그램 멤버로 좀 선정이 되면서 최근 신규 상장하고 나서 바닥권 대비 거래량을 지속적으로 분출하면서 다시 한번 정배열화 차트를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GLP-1에 대한 발표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같이 보시고, 그리고 의료 AI에 관해서도 같은 섹터의 모멘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언제나 건승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원탑 송민석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민석 이델리온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우리 시장 함께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가운데 안에 수급 주체들의 관심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수급픽으로 고은별 앵커와 함께 보시죠. 네, 수급픽 이어가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유가증권 시장의 포지션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두산그룹주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설명드렸는데 가장 큰 수혜가 기대되는 로보틱스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자회사로 들어가는 밥캣은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KB금융을 향해서는 외국인이 두 번째로 많이 담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을 향한 러브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향해서 외국인이 오늘까지 무려 10거래일째 순매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관련 기업들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일 미국 증시에서 대형 기술주들의 낙폭이 두드러졌던 하루였습니다. 이에 대한 여파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매도를 하고 있는 반면에 한미 반도체를 향해서는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ESS 계약 소식과 함께 날아올랐던 삼성 SDI 오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장에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도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 대거 담아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속에 제약바이오의 투심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비만 치료제 관련 기업인 펩트론 코스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고요. 알테오제를 향해서도 매수를 선택하고 있는 외국인입니다. HLB 같은 경우에는 FDA 재심사에 대해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고, 이로 인해 주가가 조정을 받는 가운데서도 외국인은 매수를 선택했습니다. 오늘 엔터주들을 향한 수급도 긍정적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JYP 엔터테인먼트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주 4거래일 연속 상승했던 실리콘투를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차익 매도 물량이 좀 추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함께 반도체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테크윈과 PNT를 향해서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소부장 관련 주들도 오늘은 투자 심리가 그다지 좋지 않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기관의 수급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기관이 담고 있습니다. 기관계를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 연기금과 투신이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담아내고 있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이 던지고 있는 두산 밥캣도 기관이 소화해주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 속에 지금 성장주 중에 담고 있는 걸 또 보게 된다면요. 네이버와 셀트리온, 인터넷 대표주와 그리고 제약바이오 대장주 지금 담아내고 있다는 게 특징적입니다. 이와 함께 최근에 많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원전 기대감 속에 강하게 상승했다가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가 되면서 주춤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선 두산 에너빌리티, 이번 지배구조 개편으로 인해서 에너빌리티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은 매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요. 반도체 관련 기업들도 좀 대거 던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수하고 있다면 이수페타시스 그리고 한미반도체를 향해서는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장에서 기관은요 역시나 엔터주들 담고 있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뿐만 아니라 SM을 향해서도 매수를 선택하고 있고요. 최근 2분기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카페24를 향해서도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들 오늘 반등을 하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가 주가를 부양하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코스닥에서 5번째로 많이 사들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마찬가지로 테크윙을 향해서는 매도 물량을 강하게 출회하고 있고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 가운데서는 원익 IPS 그리고 PSK 홀딩스를 향해서도 매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업종을 좀 확인해 보게 된다면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업종을 던지고 있는 반면에 매수 업종을 보게 된다면 엔터 업종 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수급픽 확인해 봤습니다. 네, 고은별 앵커와 함께 이 시각 진행되고 있는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픽 먼저 확인을 해봤고요. 이 시간에는 신일섭 벤자민 투자연구소장과 함께 수급픽 개별주 위주로 이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조금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그림보다도 오늘 또 다시 한번 강하게 상승해주는 그림을 생각하셨을 분들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런 시장 안에서도 현재 우리가 수급적으로 살펴봤을 때 특징적인 종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로 어떤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두산 로보틱스입니다. 지금 거래소가 거의 50포인트 하락폭이 육박하고 있거든요. 이런 와중에 두산 로보틱스는 거의 상한가에 육박을 하고 있는 정말 시장과 정반대로 가고 있죠. 두산 로보틱스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미리 갖고 있었어야지 뭐 이 정도 그 수익률이 나왔을 텐데요. 10만 원이 돌파가 되었네요. 2023년도 12월 달에 그 시작가가 95,100원이었다가 그 달에 124,500원까지 갔었다가 종가가 116,100원으로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뭐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상장되고 나서 종가상으로 10만 원이 넘었던 때가 2023년 12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뭐 1년은 안 됐지만 1년 가까운 기간이 지나서 2024년 7월 달에 지금 월중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 됐죠. 7월 12일이니까 반절 정도 7월 달이 더 남았지만 이번에 월 종가상으로 10만 원을 유지하고 끝난다면은 작년 12월 달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로 이제 그 10만 원을 유지하면서 끝나는 달이 되겠죠. 만약 그렇게 되면은 이제 2023년 12월 달에 기록했던 124,500원 그 역사적인 고점도 돌파해볼 만하다. 지금 뭐 역사적이라고 하기에는 2023년도 10월 달에 상장되었으니까 아직 1년이 채 되지 않은 종목이긴 합니다. 어쨌든 1년이 좀 되지 않은 역사 중에 최고가를 그 도전해볼 수 있는 지금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산 로보틱스랑 뉴로메카, 레인보우 로보틱스 우리 이렇게 상장되어 있는 회사 중에 이렇게 세 개가 이제 협동 로봇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회사들인데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0.69에서 0.75 정도의 상승률 밖에 되지가 않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막내인 뉴로메카 뭐 막내라고 순위가 뒤처지면 막내니까요. 그렇죠? 뭐 나이가 많고 업력이 많아도 만약에 저 순위가 뒤처지면 막내입니다. 뉴로메카 0.16 거의 이제 강보합 뭐 시장이 50포인트 빠지고 있는데 비해서는 강보합해서 빨간색 유지하니까 뭐 좋을 수도 있는데 좋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같은 섹터끼리 비교를 해야 되니 두산 로보틱스가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미하죠. 그래서 오늘 이 협동 로봇 시장의 모멘텀은 전체적으로 받기보다는
두산 로보틱스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모멘텀이 더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는 지금 저런 근거입니다. 오늘 이제 최저시급이 내년도에 10,000원 이상이 지금 결정되었다는 지금 소식이 나왔는데 이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런 협동 로봇 시장에 지금 그 파급 효과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가치도 높아지고. 근데 그것이 강하게 작용했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뉴로메카도 급등을 어느 정도 해줬어야겠죠. 근데 지금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최저시급 효과에 따른 지금 협동 로봇 시장의 협동 로봇 기업의 동반 상승보다는 두산 로보틱스 자체의 요 어떤 개편, 조직 개편에 따른 이 부분이 더 강하다고 당연히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산 밥캣이라는 회사, 원래 두산 밥캣이 되기 전에 밥캣은 미국 회사였죠. 고향이잖아요. 그 밥캣을 두산이 인수하면서 뭐 정확히는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하고 이렇게 흘러와서 두산 밥캣이 되었죠. 그리고 이제 두산 밥캣이 미국 회사에 했을 때 밥캣이었을 당시에 오랜 업력 동안 뭐 수십 년 동안 뭐를 했냐면 예를 들어 우리가 캐터필러라는 회사를 잘 알고 있지만 캐터필러라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대한 공사 현장에서 쓰이는 거대한 기계들을 만드는 반면에 이 밥캣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 비해서는 작은 것들. 우리 코로나 때 미국인들이 집에만 이제 있다 보니까 할 일이 없어서 정원을 가꾸고 꽃밭을 가꾸고 이러면서 디어, 그다음 밥캣 이런 종목들이 부각이 되었잖아요. 소 파머들이 이 지금 가든 파머들이 생긴 거죠. 그래서 그런 류의 지금 저 기계류들을 다루는 업체였고 그 업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그 유통망을 이용해서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더 세계적으로 펼쳐갈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을 시도한다고 하죠. 두산 로보틱스의 어떤 이 로봇 제조 능력을 유통망 밥캣을 이용해서 미주, 유럽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시너지를 내보고자 합니다. 뭐 지금 댓글들을 제가 살펴보니까 다 좋은 댓글들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뭐 개인 투자들이 우려하는 거는 또 뭐 이런 식으로 뭐 겉으로는 뭐 시너지 낸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또 약간 이런 조직 개편에 대한 어떤 눈 앞에서 되게 현란하게 개인기를 펼치면서 결과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은 없고 결국에는 나중에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부정적인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두산 밥캣이 지금 상장 폐지가 될 겁니다. 자진 상장 폐지이기 때문에 뭐 이게 워낙에 사업이 나빠져가지고 뭐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래서 어쨌든 상장 폐지를 하고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로 몰아주는 이런 그림이 지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두산 밥캣이 이 생산시설을 자동화하려고 할 때 두산 로보틱스의 능력을 이용해서 둘이 뭐 효과를 낸다. 그 부분도 시너지거든요. 그러니까 두산 밥캣의 미주 유럽 유통망을 활용해가지고 두산 로보틱스가 좀 더 쉽게 미주 유럽에 진출한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두산 밥캣의 미국 유럽 공장에서 로봇 자동화를 시킬 때 그거를 딴 회사 로봇이 아니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을 깔면 그럼 여기서 시험 테스트도 할 수가 있고 실제적으로 매출도 일단 두산 밥캣 공장에서 발생될 수가 있으니 이게 시너지다. 이런 두 가지 효과를 노린다고 합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지금 25%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두산 밥캣도 아까 전에는 마이너스였는데 지금 장중에 14.42%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가는 0.96 마이너스로 시작했다가 14%까지 갔다가 지금 2.88 정도 플러스 요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 그래서 두산 밥캣 주주분들보다는 지금 두산 로보틱스 주주분들 상승폭이 훨씬 크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은별앵커라도 앞서 확인해봤던 두산 그룹주의 소식, 그 안에서도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첫 번째 수급픽으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픽도 받아보도록 할 텐데요. 또 어떤 종목 확인해보면 좋을까요? 네, 메디톡스입니다. 오늘 메디톡스가 한 5%가량 지금 상승률 기록하면서 시세가 좋아요. 근데 메디톡스가 이제 소송전이 정말 끝도 없습니다. 정말 지겹죠, 지겨워. 그 사이에 휴젤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중국을 가버렸고 대웅제약의 나보타는 원래 미국에 있었는데 미국에서 아예 판매 중지가 될 뻔하다가 합의를 보는 바람에 일단 로열티는 메디톡스한테 주지만 판매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진출해 있는 거죠. 미국에 진출한 대웅제약과 휴젤 그리고 중국까지 진출한 휴젤 그런데 메디톡스는 중국, 미국을 다 못 갔다. 이게 무슨 실력 때문이기보다는 소송전이 너무나 10여 년을 계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열을 다 뺏긴 거예요.
그리고 적이 이제 기업만 있는 게 아니고 식약처도 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약처가 공공의 적으로 삼은 거는 우리나라 보톡스 필러 기업들인데 메디톡스는 다른 기업들까지 하나 더 있는 거죠, 이게. 적이 1+1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힘겨운데 최근에는 이제 나보타와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되어놓고 사실 나보타도 마무리가 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 ITC가 그렇게 결론을 냈는데 결론을 낸 거를 또 합의를 서로 3자 합의를 봐가지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는데 대웅제약은 그 3자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메디톡스가 그 ITC의 결과를 가지고 거기서 원래는 합의를 봤기 때문에 이걸로 더 이상 태클 걸지 않는다고 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대웅제약이 그 3자에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안에서 형사 민사는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메디톡스가. 그래서 대웅제약은 우리나라 안에서 형사 민사를 또 해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으로 처음에 메디톡스가 나보타한테 제기했던 그 문제, 균주에 대한 문제와 그 방식에 대한 문제, 그거를 휴젤한테 걸었죠. 그래서 지금 휴젤하고 또 지금 ITC에 좀 걸려 있습니다. ITC가 뭐 예비 판결하고 이제 확정 판결이 있는데 여기는 확정 판결까지는 안 났어요. 대웅제약은 확정 판결이 났는데 3자가 합의돼가지고 판결이 이제 안 되고 합의로 끝난 거죠. 소송이 마무리가 안 되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예비 판결이 나왔는데 뭐 균주에 대한 부분하고 뭐 용법에 대한 부분, 제조법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일단 뭐 메디톡스 거를 먼저 훔쳐가지고 베낀 건 아닌 것 같다고 이런 얘기가 나와버려가지고 일단은 소송 전 첫 어떤 기세에서 조금 꺾인 감이 없지 않다. 그래서 ITC가 균주가 절치가 아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가장 핵심이 균주를 도둑질했다. 균주를 도둑질해서 그걸 가져가서 했다. 이게 핵심인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휴젤이 그 사이에 중국, 미국을 진출하는 실리를 챙겨버렸어요. 근데 메디톡스도 뒤늦게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메디톡스가 이 물건이 안 팔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금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는데 이익이 나질 않고 있어요. 그거는 아까 소송 전의 여파 때문에 그런 거겠죠. 그래서 메디톡스가 이제 뒤늦었지만 중국, 미국에 진출하려고 하는 라인업은 좋아요. 메디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마령, 보통 다 분마령으로 시작을 하죠. 그거를 식염수에 희석해서 의사 선생님이 써야 되는데 분마령이 있고 액상형이 있고 거기서 내성을 줄인 것까지 있고 라인업이 가장 다양합니다. 보톡스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펼칠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게 그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메디톡스 아까 전에 말했던 또 한 축 부분 식약처 부분은 식약처 대 기업이니까 이건 또 어떻게 보면 기업이 여기선 또 한 편을 먹어야 돼요. 식약처 대 기업이니까 휴젤 메디톡스 대웅제약이 싸우지만 식약처한테는 한 편으로 먹어야 되니까 한편 1대1 구도가 됐는데 덩어리로 여기서는 식약처에 대비해서 기업들이 판정승을 거뒀어요. 지금 대부분의 1심 판결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여기선 한숨을 났어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지금 휴젤하고의 소송 이 부분만 어떻게 좀 유리하게 진행되던가 아니면 대웅제약처럼 뭐 그 이거 합의는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합의가 진행되던가 한다면 메디톡스에게 이제 조금 숨통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식약처와의 전쟁, 그다음에 휴젤과의 전쟁에서 한번 숨 쉴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된다면 주가도 좀 오를 수 있지 않을까. 메디톡스가 오늘 5% 오르는데 2022년도 저점 그리고 2023년도 들어서 지금의 저점 궁둥이가 살짝 높아진 지점에서 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에 이동평균선은 많이 깔려 있지만 어쨌든 모습상으로는 쌍바닥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으니 조금 기대를 해볼 수도 있다. 일단은 20만 원 마디 지수대까지의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랜 소송전에 지칠 대로 지쳐있는 메디톡스. 오늘은 또 긍정적인 수급 흐름과 함께 장중에 5%의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한 종목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수급으로 보는 마지막 특징주입니다. 오늘 또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유한양행입니다. 자, 대단하네요. 지금 장중 최고가를 지금 돌파하고 있습니다. 얘기 드리는 순간 7.36%로 최고 상승률을 지금 기록을 하면서 95,000원에 다가서고 있고요. 10만 원이 눈앞에 왔네요. 대단합니다. 유한양행. 지금 그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항암제 신약을 지금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론 HLB도 있습니다. 자, 둘 다 병용요법이죠, 지금. 이 유한양행 이제 제품이 나왔으니까 렉나자라고 하죠. 성분명은 레이저티닙이거든요. 레이저티닙이 성분명이고 제품이 렉나자로 나와서 지금 렉나자를 무상으로 지금 비소세포 폐암 환자들한테 주고 있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같은 경우가 지금
급여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백을 내야 되기 때문에 원래는 연 8,400만 원 이상이었어요. 가격이. 그것도 함부로 부담을 못했죠. 근데 유한양의 렉나자가 지금 무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환우분들 중에서 렉나자 선택하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지금 대학병원에서 실제 필드에서. 그렇죠? 종양내과 전문의 의사분들, 교수님들도 그거를 추천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어쨌든 유한양행이 레이저 티닙을 렉나자라는 제품명으로 지금 내놨고 혼자 단독으로도 허가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얀센이 있죠. 얀센이 지금 아미반타맙이 성분명이고 리브리반트가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통일해서 하죠.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렉나자 아미반타맙 하면 렉나자는 제품명이고 아미반타맙은 성분명이잖아요. 그럼 또 어떤 데는 레이저 티닙하고 리브리반트로 해버리면 레이저 티닙은 성분명이고 리브리반트는 얀센의 제품명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통일을 하자고요. 지금 여기서 저는 제품명을 말씀드릴게요. 유한양행의 렉나자랑 얀센의 리브리반트가 결혼을 한 거죠. 둘이. 이건 제가 표현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임상들을 진행을 국내에서 글로벌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조병철 박사님이 맨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유한양행의 렉나자가 신데렐라고 그 왕자님이 얀센의 리브리반트인데 둘이 결혼을 해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를 깨부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이 병용요법에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랑 이 일반적인 화학요법 있죠. 우리 1세대 세포독성 화학항암제라고 합니다. 시스플라틴이나 카보플라틴 같은 독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병용했을 때보다 효과가 좋은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게 8월 달에 허가를 받으면 지금 이것도 긴급으로 받아가지고 원래는 9개월 이상을 걸릴 거를 6개월 만에 지금 판단을 받아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그 다음에 유한양의 렉나자는 경구용입니다. 먹는 약이에요. 근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워낙에 강력하기 때문에 결혼을 해서 파괴를 한다고 했잖아요. 리브리반트 같은 경우에는 정맥주사 제형이에요. 한 번 맞으려면 5시간을 바늘을 꽂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은 거기다가 땅덩어리가 엄청나게 넓어서 우리처럼 문 열고 나가면은 문방구 옆에 병원이 있지를 않아요. 차를 타고 엄청나게 가고 막 월마트, 코스트코 가는 것처럼 가야 됩니다. 한 번 그렇게 오래 1시간 걸려서 가서 5시간 맞고 또 1시간 걸려서 오고 그럼 반나절이 가버려요. 그래서 이 약점이 있었던 거죠.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는 한 번 꿀꺽하면 그만인데 물론 렉나자로 또 꿀꺽하면 그만이지만 렉나자는 리브리반트랑 결합을 시켰잖아요. 병용요법이기 때문에 렉나자를 꿀꺽하고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맞는 게 아스트라제네카 꿀꺽하는 거랑 비슷하거나 우위에 있다는 걸 지금 했잖아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8월 달에 허가를 받는 거는 그겁니다. 리브리반트 정맥주사 제형 플러스 경구용 렉나자예요. 이 둘이 결혼한 거. 근데 지금 임상을 또 진행하고 있는 것 중에 무슨 결과가 나왔냐면은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경구용이죠. 알약이에요.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알약이고. 근데 아까 리브리반트가 정맥주사 제형이라고 했잖아요. 리브리반트를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한, 우리 요즘에 많이 들어봤죠. 알테오젠에서 피하주사 제형 변경 기술이 있어서 머크가 키트루다 SC를 만들려고 머크 독점하고 알테오젠 독점 계약했다 이거. 왜 그러냐면 당연히 5분 만에 베둘레헴에 찔러가지고 끝날 거면 만약에 약효가 똑같다면 그걸 하지. 누가 간호사한테 정맥주사 5시간을 맞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하는 건 엄청나게 환자에 대한 편의성을 시키고 병원에 사람도 안 몰리는 결과를 나타내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하주사 제형이 만약에 정맥주사 제형하고 거의 동등하거나 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면 그걸 바꾸면은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의 경구용보다 훨씬 더 그 부분에서조차 우위가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리브리반트 지금 정맥주사 제형이 아닌 피하주사 제형 SC 제형에 대한 임상 결과가 정맥주사 제형을 넣었을 때 결과보다 좋게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지금 8월 달에 허가를 받는 거 그것도 중요한데 8월 달에 허가를 받으면 일단 유한양행의 렉나자는 단독이 아닌 병용이지만 어쨌든 FDA에서 최초로 신약 허가를 받는 우리나라 항암 신약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다른 약은 허가받은 적이 있는데 항암제 허가는 최초예요. 항암제는. 이건 메인으로 간다는 얘기죠. 뭐 인공눈물도 좋고 뭐 피부병 치료도 중요하죠. 근데 항암제라는 거는 가장 메인이고 가장 고난이도고 가장 문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의미가 있지만 그게 허가를 받고 나서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예를 들어 얘네가 결혼해서 덤비는데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도 다른 짝꿍 찾아가지고 방어를 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리브리반트 SC를 해가지고 우리가 편의성을 더 증대시킨다. 그럼 이제 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짝꿍을 만드는 싸움이에요. 이제는 누가 더 좋은 짝꿍을 데려와서 시너지를 내가지고 콜라보를 해가지고 누가 더 좋은 효과를 내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지금
지금 그러니까 그 우위를 가져가고자 계속 결혼 상대를 바꿔보고 뭐 진짜 결혼해서 상대를 바꾸면 안 되겠죠. 일부 다처제처럼. 근데 여기는 가능하니까 약물에서는 계속 일부 다처제식으로 계속 짝꿍을 찾는 겁니다. 지금. 그런 지금 상황 속에서 유한양의 렉나자가 지금 일단 그 리브리반트의 짝꿍으로 저기가 됐기 때문에 간택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열어갈 이 굉장히 시대가 엄청난 지금 부하 가치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유한양이 8월 달까지는 일단 그 모멘텀으로 한 달 내내 갈 확률이 높습니다. 10만 원에 근접해서 8월 달에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싸움으로 가는 건데 지금으로 봐서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긴급 승인으로 FDA에서 그렇게 허가를 한 거거든요. 이게 긴급 승인을 긴급 어떤 그 단축을 시켜주는 이유는 그겁니다. 이 약이 지금 이렇게 급하게 제도를 빨리 해가지고 나왔을 때 정말 긴급한 환자한테 아주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돼야지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FDA에서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거죠. 너네 빨리 해봐. 왜냐면 빨리 나오면 지금 환자들한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패스트 트랙을 해줄 테니까 패스트 트랙에 한번 얹혀봐. 이렇게 해준 겁니다, 일단. 그리고 이 지금 유한양행이나 얀센도 자신감이 있어서 한 거고. 그래서 일단 지금 8만 원이라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9만 5천 원까지 직행을 해버렸는데 지금 유한양행이 역사상 신고가를 갔죠. 역사상의 신고가를 갖고 지금 현재 말하는 순간 또 신고가를 더 갔습니다. 지금 현재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최고가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지금 산 사람도 수수료 감안을 해서 수수료를 입고를 해주면 수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팔 이유가 없는 공간이죠. 왜냐하면 아무도 손실을 안 봤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당분간은 관성의 법칙으로 더 날아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상단에 매물도 없이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유한양행. 과연 다음 달에 이 FDA 승인을 받아낼 수 있을지 그 기대감으로 일단 다음 한 달 동안의 변동성 계속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신일섭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하루에도 수천 개씩 쏟아지는 기사들 가운데 진짜 팩트를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팩트체크 이슈는요. 우리은행 이슈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은행에서 180억 원대 횡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왔는데 사건 경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우리은행의 30대 대리급 직원 A씨가 지난해 7월부터 약 1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39차례에 걸쳐서 180억 원 정도를 횡령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이 검찰의 이제 수사 결과가 종료가 되면서 검찰은 최근에 A씨를 기소했고요. 이 A씨는 기존 대출 고객 17명의 명의를 도용해서 위조 대출 신청 서류를 만들어서 본점에 보냈고 이를 통해서 177억 7천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 2명을 속여서 2억 2천만 원을 추가로 가로챈 또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이 고객이 은행 대출 담당자에게 갖는 신뢰를 악용한 범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우선 180억 원 금액도 정말 크고요. 11개월 동안 39차례라고 한다면 열흘에 한 번꼴로 이렇게 지금 횡령을 한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은행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좀 지적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검찰 수사 결과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네. 번째는 대리결제 관행입니다. 그러니까 지점장이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해서 대리급 직원이 대출 결제를 대신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은행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대출금 입금 과정의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 대출은 뭐 우리가 흔히 알듯이 고객의 계좌로 입금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이번 사건에서는 대출 이제 승인되고 나서 그 대출금이 지점 계좌로 입금된 뒤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횡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에서는 역시 이에 대해서 원칙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은행의 시스템적인 문제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일반 국민분들께서 은행에 가서 대출을 하고 이러는 것 자체가 은행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횡령 사건이 발생하게 된다면 당연히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부 통제 시스템에 대한 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적용될까요? 네, 일단 시스템적으로 이제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서 좀 시스템을 좀 보완하고 또 그것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노력이 이제 증명이 돼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내부 통제 원칙을 잘 세워놓더라도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 현장에서 그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조치들 필요한 조치들을 살펴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앞서서 말씀드린 대리결제 관행을 이제 없애기 위해서는 대출 결제 권한에 대해서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점장이 자리에 없을 경우에도 이 결제 대행 절차를 명확히 하고 또 이 대리급 직원의 단독 결제는 없이 방지하는 그런 어떤 장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두 번째는 대출금 입금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된다는 지적입니다. 반드시 고객 계좌로 직접 입금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일일 감사 제도를 강화해서 비정상적인 대출이나 자금 이동을 즉시 적발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것 아니냐, 갖춰야 한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미 시스템에 대해서 원칙은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 그 원칙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하면서 은행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는 또 안 좋아졌을 것 같은데 주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좀 부정적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 어떤 이 시스템이 제대로 굴러가지 않거나 네. 나쁜 관행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다라면 당연히 그 해당 기업의 주가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끼칠 수밖에 네. 없을 텐데요. 특히 또 이 횡령 사건 때문에 만약에 이제 그 해당 기업 우리은행에 뭐 실적에 악영향이 있다 이렇게 친다면 향후 뭐 배당률이나 배당금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또 생각도 해볼 수 있겠고요. 또 유독 지금 우리은행에서 연달아서 이런 횡령 사태 또 적은 금액이 아니라 아주 큰 액수의 횡령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리은행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장기적인 투자 결정, 투자자들의 어떤 그 장기적인 투자 결정에 있어서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뭐 우리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은행 섹터 전반에 대한 우려로 또 번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됩니다. 특히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관련해서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또 연달아서 이제 은행의 수익성 악화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로서는 또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은행주를 평가할 때 그 내부 통제와 리스크 관리 능력이 더욱 중요한 투자 기준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또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을 볼 수도 있겠죠. 그런 내부 통제나 리스크 관리가 뛰어나다고 평가를 받는 뭐 그런 은행이 있거나 그런 기업이 있다면 더 상대적으로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우리은행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수습하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가 앞으로의 주가와 또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에 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은행주 밸류업 프로그램이 발표된 이후에 꾸준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 속에서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데 이번 횡령 사건으로 인해서 실적에 발목이 잡히지 않길 바랍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슈 이어서 나눠보겠습니다. 효성그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의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회자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파격적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결정을 한 배경에 상속세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이런 결정 내린 걸까요? 네, 일단 조 전 부사장이 상속받을 것으로 알려진 재산은 약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이를 만약에 그대로 상속받게 되면 이제 상속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거의 절반 가량인 600억 원을 상속세로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하지만 이제 조 전 부사장이 제안한 대로 이것을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게 되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뀝니다. 다만 이렇게 공익재단에 출연을 하는 그런 과정을 밟기 위해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앞서서 지난 3월에 이제 아버지인 조성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작고했는데, 이러면서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이제 유언장에 남겼는데, 다만 이제 조건을 걸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바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와 증여세를 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완납할 경우에는 상속 재산을 물려주겠다라고 이제 유언장에 남겼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조 전 부사장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방법인 공익재단 출연을 생각해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또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조 전 부사장 측에서는 이런 이제 또 관측들이 나오다 보니까 자신의 이런 공익재단 출연 제안이 상속세 때문은 아니다라고 또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우선 조 전 부사장 같은 경우에는 상속세 때문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힌 상황인데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형은 이제 조현준 효성 회장이고 네. 동생은 조현상 부회장인데 아직 형이나 동생 등 다른 가족들의 공식적인 반응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조현문 전 부사장은 이미 한 달 전에 이 내용을 가족들에게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한 상태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다른 가족들은 일단 조 전 부사장이 공익재단을 통해서 향후 효성그룹 경영에 간접적으로 관여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또 전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영 관여 가능성 때문에 좀 우려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사건 추이가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일단 그러니까 차남인 조현문 전 부사장이 이런 제안을 던졌기 때문에 형과 동생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한 또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이들이 이제 그 제안을 수용할지 거부할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 전 부사장은 그러니까 둘째죠. 둘째는 만약 형이나 동생들이 요청을 거절하거나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라고 이제 말하기도 했는데요. 형과 동생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상속세를 감면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이 얘기한 공익재단은 계획대로 설립할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효성그룹의 이 형제의 난, 세 아들이 있는데 이 세 아들 간의 이 형제의 난은 사실 오래전부터 이미 10년 넘게 이어져 온 그런 상황인데, 이 과연 형제의 난이 마무리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지 이번 결정이 상당히 좀 주목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네, 지금 주식 투자자분들께서도 이 이슈를 좀 집중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효성그룹 자체가 시장에 많이 지금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서 좋은 점과 나쁜 점을 조금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부정적인 측면부터 좀 살펴보자면 그룹의 미래 방향성이 조금 불확실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또 검토해야 될 일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주가의 단기 변동성도 커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조금 불안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또 이제 다만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상속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나오고, 또 그간 이제 효성은 오랫동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10년 넘게 이제 형제의 난이 계속돼 왔었는데, 이런 갈등이 만약에 이번에 해소가 된다면 더욱더 기업의 경영 안정성 평가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기대하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요. 또 ESG 측면에서 봤을 때도 사회 환원 선언이 긍정적으로 평가돼서 또 ESG를 중요시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새롭게 효성그룹을 바라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대규모 상속세 납부 필요성이 사라질 경우에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또 배당 정책을 또 기대하게 되는 또 그런 측면도 있을 수가 있고요. 시장에서는 효성그룹이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그 시장의 신뢰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또 이 사안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또 모니터링할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우리은행 횡령 사건 그리고 효성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주요 두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체크포인트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움 말씀 주신 팀장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이 움직인 이슈,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애플과 관련된 소식 함께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애플의 독식 이대로 막을 내리는 걸까요? 우리나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간밤 유럽 쪽에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의 경쟁사인 탭뱅고 접근 허용 약속을 수용했다라는 소식을 전했는데 이제 앞으로 유럽에서는 애플을 통해서 다른 탭뱅고 말 그대로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금까지 오랫동안 유럽연합과 함께 소송전을 이어왔다가 결국에는 백기를 든 상황인데요. 이달 25일부터 해당 법이 적용이 되게 되고 유럽 경제지역 30개국 넘게에서 동시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해당 법안 같은 경우는 10년 연속으로 일단은 유지가 될 예정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만약 이행하지 않는다면 애플 전체 매출의 10%가 최대 과징금으로 부과될 수 있겠고요. 또 여기에 일매출 5%의 EM 강제금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이번 달부터는 확실하게 애플 핸드폰을 통해서 다른 결제 앱을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삼성페이의 비중도 높지만 전 세계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애플페이의 점유율이 월등한 상황이죠. 그 외 대표적으로 있는 구글페이와 삼성페이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간편 결제 시장은 말 그대로 애플이 독식을 하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삼성 휴대폰을 쓰시는 분들께 여쭤보면 애플에서는 삼성페이가 안 돼서 못 쓴다, 핸드폰을 못 바꾼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유럽에서는 애플에서도 삼성페이를 쓸 수 있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통해서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보시면 앞으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도 결제가 가능한 상황인데 현재 글로벌적으로 비현금 거래 규모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시점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올해도 현재 1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오는 2027년까지는 2조 달러가 넘는 시장 규모를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다른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안에서도 특히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비현금 거래 규모가 계속해서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만 놓고 봤을 때 이 간편 결제 사업 서비스 산업들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요? 작년에 애플페이가 국내 본격적으로 상륙을 하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바뀌기는 했습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결제사들이 지금은 모두 맞손을 잡고 파트너십을 체결한 이후에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산업들 안에서 현재 간편 결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도 있고요.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 혹은 유통이나 그리고 핸드폰 제조사들도 직접적으로 간편 결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간편 결제 이용 실적 현황은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작년에 삼성페이와 네이버페이가 함께 파트너십 소식을 전해왔고 그 외에도 대표적으로 토스나 BGF 리테일이 함께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나 OK포스도 현재 파트너십을 맺은 상황입니다. 여기에 이제 애플을 통해서 삼성페이가 진행이 된다라는 부분, 삼성페이 관련주들에게는 또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겠는데 오랜만에 해당 소식으로 국내에서도 간편 결제주들 오늘 장중에 변동성을 보였는데요. 또 앞으로는 어떤 판도의 흐름이 이어질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장을 움직이는 이슈, 시장이 움직인 이슈, 마켓무버 시간입니다. 이번 이슈는 바이오 관련해서 하반기 총정리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사실 오래되고 바이오 관련주들 급등하는 종목들 많이 나왔었죠.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500% 넘게 급등세를 이어가기도 했고 삼천당 제약도 200% 넘는 상승폭을 보였는데요. 그 외에도 어떤 종목들이 이슈들이 있을지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떤 모멘텀에 집중을 해보면 좋을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진펜트라 매출이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가 나오면서 연초에 한번 주가 움직임이 나오긴 했지만 지난 몇 달 동안은 박스권 구간에 주가가 갇혀 있기도 했는데요. 3분기부터 본격화되는 진펜트라의 매출 기대감 계속 가져갈 수 있을지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제 8월 달에 FDA 허가를 앞두고 있는데 일단 해당 기대감으로 오늘도 장중에 지속적으로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음 한 달 동안도 주가 변동성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일단 FDA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종목도 지켜보시죠. 그리고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자회사가 이제 흑자 전환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상치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되려 주춤하는 모습이 조금은 나오기는 했지만 자회사의 본격적인 흑자 전환과 함께 또 하반기에 우리가 지켜볼 종목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다른 3가지 종목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종근당 쪽도 있습니다. 현재 대웅제약과 함께 판매 계약이 3분기부터 매출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고점 이후에 최근에는 좀 가격 조정이 나왔었죠. 종근당 쪽도 하반기 우리가 지켜볼 모멘텀이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도 신고점 돌파까지는 아직까지 좀 힘이 부족한 모습이 계속 나왔는데 미국에서 임상 3상 데이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많은 기업들이 임상 3상과 관련된 결과 발표를 올해 말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로 HK 이노엔도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JW 중해제약 같은 경우도 하반기에 지속적인 매출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오진 않았던 만큼 주목받지 못했던 제약주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하반기 여러 가지 산업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만 꼽아야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분을 집중하시겠습니까?
네, 사실 이제 미국에서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시장이 100%의 확신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진행하면 아무래도 금리 인하와 관련돼서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는 제약바이오주 상당한 수혜주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종목별로 확인을 해봤지만 이번 하반기에는 정말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개별주들의 이벤트와 함께 긍정적인 실적 모멘텀, 거기에 R&D 모멘텀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하반기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관련주들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 마켓무버 게임주를 집중 분석하는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의 정의훈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랫동안 침체기에 빠져있던 게임주들이 다시금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증권가에서 또 긍정적인 전망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IPO 흥행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가가 한 번 더 이제는 좀 숨죽였던 주가가 레벨업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게임주의 동향이 어떤지부터 짚어볼까요? 물론 이제 지난해까지만 봤을 때는 네. 게임주가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주가도 국내 게임주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투자자분들도 좀 많이 상심이 커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올해 연초로 들어서면서 좀 특이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는 게임주 전반의 반등이라기보다는 개별 종목 간에 좀 편차가 많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배경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이 계속해서 좀 부진이 이어지다 보니까 좀 관련해서 매출 의존도가 높은 게임사들 많이 이렇게 주가가 부진했었는데 여전히 올해 상반기에도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특히 MMORPG 장르에서 부진한 모습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특히 MMORPG의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올해 상반기에도 좀 주가가 부진한 모습이 이어졌는데 반면에 국내 모바일 쪽과 어떻게 보면 매출 비중이 적은 해외 매출 비중이 높거나 아니면 PC나 콘솔 쪽의 매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좀 거기에 대한 탄력을 받아서 연초 이후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좀 개별 종목 간의 좀 각자 도생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업의 방점을 좀 어디에 두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금 조금 주가의 추이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게임주들의 부활을 알릴 신호탄으로 좀 기대를 했던 게 시프트업의 상장이었습니다. 게임주 전반에 좀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까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부진해요. 네. 아무래도 시프트업 상장이 네. 가지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리면 말씀 주신 대로 좀 게임 업계 전반적으로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관심도가 높아질 수 있는 요소도 하나가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꽤 오랜 시간 동안 게임주에 IPO 주식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라이언하트 스튜디오도 그렇고 IPO를 시도하다가 이제 좀 실패하는 이게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시프트업이라고 하는 이제 게임사가 이제 새롭게 IPO 시장에 등장하면서 오히려 게임사들의 IPO 이제 진출들도 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물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프트업이 상장이 됐다라고 해서 게임주 전반에 어떻게 보면 전반에 반등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다는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좀 개별 종목 간의 좀 편차는 좀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프트업이 게임주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보다는 종목별로 투자 포인트를 좀 다르게 접근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시프트업을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볼 텐데요. 크래프톤이랑 좀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아무래도 고평가 논란도 함께 있었었고 크래프톤이 상장 이후에 공모가를 하회하는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시프트업에 과연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렇다면 사업 모델을 어떻게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과 궁금증들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우호적인 분석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을까요? 먼저 크래프톤 상장 시점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라고 하는 이 IP를 바탕으로 실적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상장 당시에는 신작에 대한 기대감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배틀그라운드 IP가 좀 장기화되다 보니까 매출 성장 속도가 좀 슬로우 다운되고 그리고 신작과 관련해서도 실시한 신작이 좀 흥행을 하지 못하면서 이제 공모가 이후로 낮아지고 좀 그런 트렌드가 좀 장기화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도 좀 유사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기존에 있는 게임 니케라든지 스텔라 블레이드가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텔라 블레이드가 PC로 출시된다거나 아니면 좀 그런 부분에서의 좀 신작 출시 효과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장 자체는 성공을 했다. 근데 다만 이 이후를 봤을 때는 또 중요한 점은 기존에 있던 두 개의 게임, 니케라든지 스텔라 블레이드의 매출이 얼마만큼 튼튼하게 나올 수 있느냐. 그게 첫 번째일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신작 일정 출시 모멘텀이 얼마나 있을 것이냐에 따라서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기울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께서도 이런 부분에서 초점을 맞추시고 시프트업을 분석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프트업이 신작 일정은 안 나왔죠? 예, 그러니까 네. 스텔라 블레이드 PC 같은 경우에는 네. 스팀으로 나간 것이, 그러니까 플스 5에 독점 출시된 것이 네. 내년도에 이제 PC로 이제 출시가 되는 것이고, 네. 지금 다른 향후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출시 계획은 있는데 네. 이제 몇 년 뒤로 개시 계획은 있는데 아직까지 구체화되진 않았어요. 영업이익률이 대단하더라고요. 네. 이게 기존에 있는 게임사들과 비교했을 때 영업이익률이 네. 엄청나게 많이 차이 나거든요. 네, 그게 왜 맞아요. 그러냐면 네. 퍼블리셔가 아니라 개발사라서 그래요. 인력이 거의 다 개발. 예, 그러니까 거죠. 이게 퍼블리싱 네, 같은 차이가 경우에는 뭐예요? 네. 예를 들면 제가 A라는 게임을 해서 100이라는 매출이 발생하면 네. 퍼블리셔가 100이라는 매출을 다 인식을 합니다. 아.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용이 뭐가 나가야 되냐면 네. 마켓 수수료가 첫 번째로 나가야 되고 두 번째는 마케팅 비용도 나가야 되고 아. 그리고 이제 개발사에 대한 로열티 비용을 또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퍼블리싱을 많이 하는 기업들은 마진율이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개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로열티 수익만 매출로 인식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그 로열티 수익 같은 경우에는 비용으로 뗄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전체 매출 규모만 봤을 때는 이제 개발사들이 로열티 수익만 없는 거다 보니까 매출의 규모는 좀 작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뭐 마켓 수수료라든지 마케팅 비용이 따로 안 나가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기업이 시프트업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럼 퍼블리싱 사업을 좀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을 꼽을 수 있을까요? 사실 대형 게임사들은 다 퍼블리싱을 합니다. 네. 대표적으로 NC소프트, 카카오 게임즈, 크래프톤 다 네. 퍼블리싱을 하는데 이제 게임사마다 퍼블리싱 비중, 그러니까 자체 개발을 하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로열티 수익이 지불된다고 했는데 예를 들면 네.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퍼블리셔이기도 하지만 자회사가 개발사거든요. 네. 자회사가 개발사다 보니까 로열티 비용이 따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발사가 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로열티 비용이 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가 마진율이 좀 상대적으로 NC보다는 낮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개발사이면서 퍼블리셔이기도 한데 이게 중국 쪽으로 나가는 매출은 또 로열티 수익으로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기존에 있던 그냥 퍼블리셔보다는 좀 마진율이 더 높은 거고 시프트업은 퍼블리싱은 아예 안 하고 개발 수익만 받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개발사가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매출의 규모만 봤을 때는 퍼블리싱이랑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매출의 규모가 크고 그렇게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우선 지금 시프트업의 영업이익률 자체는 65%입니다. 그래서 다른 게임사보다는 상대적으로 영업이익률 자체가 양호한데 게임 개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게임주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우선 오랫동안 조정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제 섹터를 많이 보시다 보면 네. 보통 업황이 좋아지면 전반적으로 다 턴어라운드 돼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그림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잘 보셔야 돼요. 각계 전투예요? 각계 전투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종목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종목인지를 보시기 위해서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실적 안정성이 얼마나 받쳐줬느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제가 방송에서도 출연을 했고 아니면 리포트로도 말씀을 많이 드린 것인데 이게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싸졌다라고 말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 안정성이 베이스가 된 상태여야 이제 그 실적 안정성을 바탕으로 주가가 싸다 비싸다를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주가가 많이 빠진 종목을 보실 때도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 안정성을 갖추고 있느냐가 첫 번째인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신작 모멘텀이 좀 제대로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국내 모바일 MMORPG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우하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타겟을 하는 부분을 좀 외적으로 보시는 게 투자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게임에 몇 개 굵직굵직한 기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연구원님께서 게임주 가운데서도 그나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기업군들이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한데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시나요?
우선 제가 최선호주로 말씀을 드리는 네. 종목은 크래프톤입니다. 크래프톤이요.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많이 빠졌었어요. 네. 조금 많이 빠졌었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기준들을 적용을 해봤을 때 첫 번째로는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첫 번째로는 2년 전에 22년도부터 PC 배틀그라운드를 무료화하고 나서 수익률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무료화하고 나서 유저층이 굉장히 많이 모이게 됐고 또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유저층이 모인 유저층을 바탕으로 수익화 전략, 스킨을 출시한다든지 이벤트를 통해서 수익화 전략을 하면서 PC 매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까지 계속해서 잘 나오고 있고 올해 1분기는 특히 더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향후에도 이 부분은 좀 하반기 때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물론 최근에는 최근 이벤트에서는 환불 사태가 벌어지면서 좀 주가에 대한 우려 사항도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아무래도 이 환불 사태가 유저층으로 인해서 유저층이 핵심 유저층이 이탈하는 사태까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어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모바일에서도 뭐 펍지 글로벌이라든지 아니면 인도에 있는 BGMI 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모바일에서도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작과 관련해서는 4분기 때 다크앤다커 모바일이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또 내년도 인조이라고 하는 이제 신즈 라이크 게임이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게임들이 인조이 같은 게임 같은 경우에는 8월에 있는 게임스컴, 독일에 있는 게임스컴에서도 출품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까지 갖추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크래프톤 언급을 해주셨는데 모멘텀 쭉 들어보니까 뭐 앞으로의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주목을 받았던 게 중동에서 인기가 많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것도 좀 포인트로 가져가면 좋을까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아무래도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뭐 중동, 인도 쪽에서 시장을 많이 개척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게임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동이나 인도 같은 경우에는 게임 시장이 아직까지 개화가 되지 못한 시장이거든요. 그럼 더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장 가능성은 있는데 네. 진입하기가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인도 시장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과거에 그러니까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1년 정도가 서비스가 중단된 사태가 있었어요. 근데 인도는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시장 자체가 절대 작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장을 좀 계속해서 개발하려는 노력을 네. 하고 있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첨언을 말씀드리면 저희 쿠키런이 이제 인도 시장에 들어갈 때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인도 내에서 BGMI를 통해서 갖춰놨던 어떤 역량을 바탕으로 쿠키런이 들어갔을 때 좀 퍼블리싱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서도 좀 관점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데브시스터즈가 쿠키런 갖고 있는 거고 네. 그거를 이제 크래프톤이 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 근데 퍼블리싱? 이제 쿠키런 시리즈 중에서도 네. 그 킹덤이나 지금 모험의 탑이 아니라 예전에 오픈 스매시 네. 그 이제 게임이 이제 출시가 된 거예요. 옛날 쿠키런. 그래서 그게 인도에 나가는 게 이제 들어온 거고 지금 최근에 나온 이제 네. 데브 시스터즈의 신작 같은 경우에는 모험의 탑이라고 해서 새로운 신작 게임입니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신작이 이제 바탕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지금 크래프톤을 최선호주로 언급을 해주셨고 뭐 넷마블이나 NC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NC는 좀 부정적인 전망이 많던데요. 아무래도 NC 같은 경우에는 방금 아까 저도 말씀드린 네. 모바일 MMORPG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고 물론 새로운 시도들을 여전히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기존 게임들의 어떤 매출 하향 속도가 언제부터 좀 안정화될 것이냐가 좀 관건일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특히 모바일 리니지 매출을 보면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출 순위를 1, 2위 앞을 이제 계속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등의 좀 양호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리니지 2M과 리니지 W에서 매출 하향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1매출 순위가 10위권 밖으로도 밀려나는 모습이 이제 보이게 되면서 좀 실적에 대한 좀 그런 불안정성이 주가를 좀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변화를 통해서 신작들이 좀 나오는 시점 자체도 기대되는 신작이 나오는 시점 자체도 내년도쯤으로 이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실적만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인력 조정을 거치면서 일회성 비용들이 좀 발생이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서 2분기 실적도 이렇게 좀 긍정적이지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넷마블은 어떻게 보세요? 넷마블 어쨌든 지금 3개월 전이랑 영업이익 추이 봤을 때 증권가 전망치 한 3배가량 늘어났거든요. 네. 앞으로 좀 기대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연구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그 부분에서도 이제 네. 영업이익 추정치가 올라간 이유가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2분기 때 나온 저희
신작이 굉장히 잘 됐었어요. 그러니까 네.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라고 하는 신작이 글로벌에서 이제 굉장히 흥행하면서 네. 출시 24시간 만에 뭐 매출액 100억을 찍었다라는 뉴스 보도도 있기도 해서 실제로 이제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이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을 먼저 또 말씀을 드리면, 지금 죄송합니다. 나 혼자만 레벨 어라이즈도 지금 매출 순위가 좀 계속해서 우하향하고 있는 그림이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이 같은 이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최근에 나온 신작 레이븐 2 MMORPG가 좀 잘 됐어야 됐는데, 아무래도 레이븐 2가 이제 좀 매출 순위가 좀 빠르게 하향하면서 실적이 2분기 때 좀 반짝하는 거 아니야라는 좀 우려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잘 유념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게임주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탐구를 해봤습니다. 시프트업이 상장을 하면서 앞으로 게임 관련 기업들의 업황도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게 아닐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오늘 연구원님의 분석에 따르면 어쨌든 게임주들 개별주의 장세로 이어질 것이다. 어떠한 사업군을 더 강하게 연계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바라봐야 된다. 그리고 신작의 모멘텀 출시 일정까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코멘트 달아주셨으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게임주 대응 잘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연구원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감 전략 함께 세우고 가겠습니다. 오늘 SK증권의 서용원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인 금요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마감할까요? 네,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오랜만에 좀 아쉬운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술주의 하락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시장도 거기에 따른 큰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동안에 좀 시장을 이끌었고 2,900선에 다다랐던 흐름들을 만들었던 삼성전자를 비롯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을 좀 내놓으면서 하락하는 모습들이 이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쉽지 않은 시장이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지금 시장에서의 특징이라고 본다라면 외국인들이 현물 쪽에서의 매도가 5천억 이상 나왔다라는 점인데요. 물론 이 5천억 규모 가지고 우리가 시장에서 고점이 형성됐다라고 판단하기는 이를 수 있겠으나 지속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가 이어지게 된다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정도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에서 CPI 지표도 예상치를 하회했고 지금 결국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9월 달에는 10%를 넘어섰고 올해 2번도 인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이번 조정이 다시 하락 전환이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등락을 보이면서 물량을 좀 소화하는 과정들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줬고 그렇기 때문에 러셀 지수가 강하게 올랐던 것처럼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은 그나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모습들을 보였고 코스피보다도 훨씬 더 좀 탄력적인 모습들을 좀 보였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이 좀 금요일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장 후반에 갈수록 좀 그저 아침에 좀 강했던 종목들 좀 윗꼬리가 달리면서 수급이 계속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기회에 좀 코스닥이 좀
코스피의 키 맞추기 전략으로서 업종 순환매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시장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도 탄력이 점점 더 둔화가 되면서 하락폭이 더 커지고 있는 양시장 다소 아쉬운 움직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장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전략 세워야 되고 또 어떠한 종목을 눈여겨봐야 될까요?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 섹터들은 당분간은 좀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되돌림이 나오는 섹터들을 살펴보면 일단 17일에 발표가 있는 체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의 탄력들이 상당히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좀 중소형 단으로 보신다라면 대원전선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원전 관련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력망 관련된 종목이고 전력 케이블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원전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면 순환매격으로 항상 동일하게 함께 움직였던 특징들을 좀 보이고 있고 특히나 미국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여러 가지 전력망에 대한 공약을 앞세우면서 인프라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좀 시세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눌림목 구간을 활용하시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나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17일 날 체코의 원전이 뭐 잘못됐을 경우에는 원전 관련주를 비롯한 전력 관련된 종목들 모두 좀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경쟁자인 프랑스보다도 좀 확률이 높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특히나 프랑스 전력공사 같은 경우는 러시아와의 관계 때문에 이번 체코와의 좀 껄끄러운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이 부각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저가에서 좀 매수 기회로 좀 잡아보신다라면 충분히 좀 좋은 수익을 좀 만들어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좀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12일 금요일 우리 시장 마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코스닥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코스피 쪽에서는 더 큰 폭의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이분과 함께 마감 전략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식 와이프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대 CPI 먼저 지켜보자라는 말을 듣고 좀 대기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그래도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왔음에도 오늘 시장에 좀 충격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일까요? 일단은 증시가 저는 이번 주 내내 뭔가 차익 실현을 할 만한 빌미를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매크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네. 증시가 쉽게 차익 실현이 안 나왔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정거래 이제 미증시에서 나스닥 중심으로 대형주들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걸로 봤을 때 이런 경우에는 그러니까 호재로 인해서 약간 재료 소멸로 인한 차익 실현, 그걸 우리는 또 세론이라고도 표현하잖아요. 네. 뉴스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나오면. 그래서 세론 현상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미국 증시에서 봤을 때 지금 미국 증시도 대형주에서 중소형단 이제 종목군들로 수급이 좀 분산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최근에 이 코스피와 코스닥 간의 수급 갭 차이가 좀 많이 났었잖아요. 그래서 좀 수급 분산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CPI 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자면요. 일단 연준 인사들이 이번 6월 CPI 둔화 관련해서 고무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나누기도 했습니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와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 역시도 이번 시장 전망치로 인해서 금리 인하 관련해서 긍정적인 발언들 몇 가지 좀 많이 쏟아내기도 했었고요. 이렇게 시장 전망치를 밑도는 모습들이 앞으로 이제 당분간 조금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들이 확인이 된다면 네. 9월 금리 인하 가능성 굉장히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85%대까지 지금 점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연내 이제 금리 인하를 한 번 단행하느냐, 금리 인하를 2번 단행하느냐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았었던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9월에 만약에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면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달쯤에는 추가적인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미증시는 썸머 랠리 그리고 에브리띵 랠리가 같이 함께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증시에서만큼은 대선 이전까지 계속 거래 자금이 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걸고 있는 부분도 그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우리가 팬데믹 시기 그 미 대선 때도 한번 증시가 펌핑됐었던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증시를 좀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또 차익 실현을 하면서 가는 움직임은 당분간 좀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점은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증시 흐름으로 봤을 때 외국인이 이제 순매도를 드디어 네. 8거래일 만에 단행을 했거든요. 순고르기를 하면서 삼성전자도 같이 함께 매도를 했을까 봤는데 삼성전자는 오히려 기관 쪽에서 차익 실현을 좀 하는 모습이더라고요. 안 그래도 저는 삼성전자는 3, 4분기 실적 발표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좀 쉬어갈 수 있겠다. 기관 쪽에서도 그렇게 본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외국인의 그런 매수세는 여전히 반도체 쪽에 들어와주고 있고 특히 코스닥에서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는 HPSP가 오늘 그래도 꽤 잘 버텨줬었습니다. 중간에. 근데 오늘 마무리는 1% 이제 하락 마감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시장에 이런 장비 섹터들, 반도체 장비 섹터들의 흐름이 좀 이어질지 이런 네. 부분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서 시장 방향성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간밤에 좀 엔비디아의 급락이 있었던 만큼 오늘 국내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 대형주 위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은 코스피가 그래도 코스닥보다는 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오늘은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보다도 더 큰 폭의 지수 하락이 나오면서 코스피 2,900선 목전에 두고 있었지만 현재 2,851선까지 밀려난 상황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3% 약보합권에 머물면서 849선 이 시각 지나가고 있습니다. 수급면에서 보더라도 코스피 같은 경우 오랫동안 외국인이 잘 참아줬지만 오늘은 아낌없이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약간은 아쉽지만 오늘 증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주의 마무리 금요일장도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아쉬운 흐름이 시초부터 마감까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외국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서 오늘 유가증권 시장의 낙폭은 더 두드러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의 마감 상황 이데일리 스핀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바이오와 제약주 같은 경우에 그래도 버텨줬습니다. 코오롱 티슈진 같은 경우에는 임상 3상에 대한 기대감 속에 결국에는 상한가에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이와 함께 오늘 라파스, 스피어 파워도 오늘 20%가량 급등세 나왔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는요, 장중에 28%까지 강한 상승이 나오다가 결국에는 20% 이상의 힘을 이어가 주면서 오늘 로봇 대장주로의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두산 그룹과 관련된 이슈는 좀 꼼꼼하게 더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역시나 두산 밥캣이 자회사로 들어간다. 인수합병에 대한 이야기, 공격적인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 나오면서 대동기업도 16%가량의 상승을 보였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테마성으로 보게 된다면 오늘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이 지금 나란히 상승을 하면서 바이오가 2등, 유전자 치료제가 1%가량 상승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도 역시나 XR과 VR, AR 같은 경우에는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강한 시세를 분출했던 하루였습니다. AI 의료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미국의 의료 관련된 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단행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이 같은 소식 속에 AI 의료가 무려 6%가량의 강한 상승으로 마감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럼 오늘 지수 상황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일제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저점이 조금 더 낮아지더니 결국에는 저점 부근에서 마감한 게 아쉽습니다. 오늘 2,860선 무너졌고요. 2,857포인트에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코스닥 같은 경우 그래도 다소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덜 빠지는 모습이고요. 바이오줄의 선전으로 인해서 낙폭을 다소 만회한 채 850선은 지켜준 채 마무리했던 시장이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미국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5%가량의 급락으로 마감을 했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무려 3%가량의 낙폭을 보이면서 지수 자체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는데요. 기관의 매도세 삼성전자, SK하이닉스로 좀 쏟아졌고요. 이로 인해서 주가가 주춤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2차 전지 관련 기업인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0.5% 하락했고요. 반면에 바이오주들의 상대적 강세 속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상승한 채 마감했습니다. 1% 가까운 오름세를 기록했습니다. 완성차 관련 기업들의 투심도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현대차는 2% 이상 빠지면서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점 더 낙폭이 깊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기아도 좀 하락을 했고요. 오히려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마찬가지로 상승을 했는데 시초가보다 더 상승폭을 넓힌 채 마감을 하는데 성공했습니다. 1.6%가량 올랐고요. 오늘 금융주들 그래도 견조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술주들의 투심이 무너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가 있는 KB금융이 오늘도 1.8%가량 상승하면서 87,000원 선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닥은 그래도 1위부터 3위까지가 좀 견조하게 버텨줬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3% 이상 상승하면서 오늘 에코프로가 10만 원 선을 다시 좀 터치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우선 장 막판으로 갈수록 힘이 더 받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요. 장대 양봉을 그리면서 마감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반면 알테오제는 1% 이상의 상승을 했지만 HLB 아무래도 FDA의 승인 재심사가 조금 더 지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5% 이상 빠졌고요. 삼천당 제약도 3%가량 하락하면서 차익 매도 물량이 출회됐던 하루였습니다. 결국에는 20만 원 선 내줬습니다. 다음으로는 6위부터 10위권의 마감 상황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6위부터 10위권 보게 된다면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흐름 여전히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건 HSP가 시초가보다는 낙폭을 좀 만회한 채 마감을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2% 이상 상승하면서 실적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이 바이오주들의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던 게 특징적이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하락폭이 굉장히 깊었던 하루였고요. 화장품은 일부 종목을 중심으로 매기세가 쏠렸던 하루였습니다. 이렇게 마감 상황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다소 부진하게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다음 주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 하루 쉬어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 장초 어떤 부득이가 이어질지 파트너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번 주는 약간의 약한 모습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다음 주 좀 긍정적으로 기대해볼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긍정적으로 기대를 하고 싶은데 일단 오늘 장마감으로 봤을 때는 단기 조정이 조금 더 나오지 않을까. 증시 피로도가 지금 좀 높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낙관론자이긴 한데 올해 증시가 좀 오를수록 경계를 하면서 가긴 합니다. 근데 저 같은 투자자들이 시장에 이제 많다라고 친다면 그 경계감도 사실 심리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이제 6월에 물가 둔화 관련해서 저는 시사점이 또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연준의 금리 정책이나 가격 변수가 변화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 물가 둔화가 향후에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조금 이제 시장에 우려감을 낳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장이 조정 줄 때마다 이런 명분들이 하나 둘씩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알고 증시 흐름을 좀 보시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게 증시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여지고요. 일단 오늘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미국 증시에서는 금융주들 이제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에 돌입하게 됩니다. 우리 국내 증시 역시도 미국 이후에 뒤따라서 실적 발표가 계속
계속해서 나올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지금 증시가 금요일장 지금 기점으로 해서 또다시 증시 이제 주도 찾기를 하러 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뭐 테마성으로 봤을 때는 원전 관련 이슈가 다음 주까지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테마단에서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어도 그래도 전체적인 좀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려면 네. 결국에는 실적을 좀 확인하고 가자. 그리고 하반기까지 이어질 수 있는 수혜 업종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실적 종목들도 보면은 실적이 좀 양극화되어 있는 이제 업종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주의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식음료품 관련 종목들이 최근에 뭐 수출 관련 이슈 있으면서 우리가 호황을 보고 있지만 사실 또 한쪽에서는 롯데칠성이나 하이트진로 같은 종목들은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우리가 또 피해가면서 옥석 가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게 될 것 같고요. 현재 시장 좀 우리 시청자분들이 버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계속 이리저리 좀 옮겨 붙는 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 난이도가 좀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호흡만 조금 더 길게 잡는다면 우리가 올 하반기 장세에 충분히 또 키 맞추기 할 때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시금 좀 본격적으로 좀 대응해볼 만한 그런 또 장세도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흐름 예의주시하시면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증시의 피로도 다음 주도 일단 이어질 수 있다 말씀 주셨지만 본격적인 실적 시즌과 함께 긍정적으로 또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계속 발굴해보자 이야기 더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략해 볼 수 있는 공략주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시초가에서 공략할 수 있는 종목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저밸류업, 그 밸류 프로그램의 수혜를 받으면서 저 네. PBR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금융주를 가지고 왔는데요. 유안타 증권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에 대형주 중에서 이미 지금 주가 상승세가 계속 좀 이어져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제가 네. 하반기를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하반기를 좀 기대해 볼 만한 금융주들 중에서 좀 눈에 띄는 게 확실히 좀 증권주이긴 하더라고요. 근데 금융주가 전통적으로 이제 은행주 있죠. 보험주, 증권주 이렇게 이제 나뉘어져 있는데 올해 그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에 있어서 증권주가 상반기까지 사실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 못하다가 하반기로 넘어오는 시점에서부터 다시금 재차 부각이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증권사가 좀 저평가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보면요. 증시가 굉장히 좀 불안정했었죠. 네. 그리고 금리 인상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위험자산 선호 심리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더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를 좀 회피해서 강달러 시기에 좀 수혜를 받기 위해서 서학개미들이 많이 늘기도 했잖아요. 네. 그런 이유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국내 증시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지금 외국이나 기관이 받쳐주지 개인들은 지금 다 떠나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이런 흐름들이 좀 약하다고 보는 그런 개인들이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쪽은 이전까지 악재들이 몇 가지가 있었거든요. 특히나 부동산 파이낸싱, 그 프로젝트 파이낸싱 관련해서 충당금 적립 이슈로 인해서 실적이 악화된 증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우리가 실적주라고 보기가 어려운 단계였어요. 하지만 지금 증시가 3,000포인트를 향해 가자!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다시금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들어오게 되는 신규 투자자들이 있게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당연히 이제 수수료 측면에서 커버리지가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될 경우에는 또 금리 인하를 하는 만큼 이 증권주 종목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권 수요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증권사 실적 역시도 개선이 될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계절적으로 배당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사실 이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상반기에 조금 더 파워풀하게 그 밸류업 프로그램에 충실했었던 증권사는 키움증권사가 조금 좀 강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 5월 말쯤에 국내 상장사, 증권사들 중에서 최초로 밸류업 공시를 진행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주가 흐름 잠깐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달에 공시 나와주고 나서 어땠죠?
지금 7월 달 내내 지금 주가 상승률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이런 이제 흐름들이 대형 증권사 쪽에서 나와주면 다른 증권사들까지도 같이 함께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로 메리츠 증권 같은 경우에도 주주 환원 노력을 통한 그런 효과도 톡톡히 보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도 지금 앞서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흐름도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증권사들이 주주 환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은데요. 미래에셋 지금 투자증권이 3분기 중 밸류업 공시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이제 중소형 증권사 기업들도 주주 환원에 동참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유한타 증권이 딱 중소형 네. 증권주로서 지금 현재 시세가 아직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유한타 증권 지금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면서 가도록 할 텐데 최근에 제가 대형주를 지금 예시로 들었지만 올라갔었던 증권주 보면 최근에 한양증권 급등세 계속 연이어서 나와주고 있죠.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앞서서 유진투자증권도 주가 움직임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사실상 무거운 기업들보다 조금 더 유연하게 갈 수 있는 중소형단 증권주 종목들이 흐름이 더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 6월 달부터 대량 거래량도 한번 강하게 들어와준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 현 시점에서 지금 상승 추세 계속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또 저 PBR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 PBR이 지금 어떤지 흐름을 봤더니 지금 지금 HPSB가 켜져 있는데 유한타 증권 PBR을 함께 살펴보면 0.39밖에 되지 않습니다. 1보다 2하면 저밸류에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현 시점에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자면 현재 월봉 시점으로 보시면 팬데믹 시기, 거래 대금이 쏠렸던 시기 이후로 주가가 횡보세 이어나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지금 상단 구간, 2023년도 전고점 구간대 기준으로 보면 3,400원 구간대까지 흐름 열려 있고요. 만약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 수혜와 함께 하반기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와주게 된다면 3,400원 구간 돌파 가능성도 높습니다. 상단 매물대가 최대 4,500원 구간대까지 열려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증권주로서 상당히 메리트가 있는 기술적인 흐름들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 추가적으로 조금 더 도와드리자면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지금 2,800원 구간대,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손절가 잡아가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격 전략 세우는데 문제 없이 진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밸류업이 장점으로 부각될 수 있는 유한타증권 다음 주 공략주로 한번 체크해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식 와이프님과 함께 꼼꼼한 투자 전략 챙겨봤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올해 한국 물가 상승률을 2달 전 전망치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예상하면서 하반기 통화정책 완화를 권고했습니다. OECD는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고 누적된 고물가 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6%를 유지했습니다. 내년 경제 성장률은 기존과 같은 2.2%로 봤고 물가 상승률은 2%로 예상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0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를 도입한 이후 37년 만에 처음으로 만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정부 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적용 최저임금보다 1.7%, 170원 올린 수준입니다. 월 환산액으로는 209만 6,270원입니다. 최이민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고용부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고시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를 클린에너지와 스마트 머신, 반도체 첨단 소재 3대 부문으로 재편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배 구조를 개편합니다. 이에 따라 클린에너지 부문은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친환경 에너지 사업 전반에 걸쳐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됐습니다. 주축은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퓨어셀입니다. 스마트 머신 부분에서는 두산밥켓이 인적 분할과 두산로보틱스와의 합병 및 포괄적 주식 교환을 거쳐 두산로보틱스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습니다. 반도체 첨단 소재 부문은 두산테스나가 중심이 됩니다. 이번 개편은 사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삼성전자는 미국 DNA 분석 장비 기업 엘리먼트 바이오사이언스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로 엘리먼트는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IT 기술을 활용해 DNA 시퀀싱 정확도를 높이고 비용을 낮춰 미래 데이터 기반의 정밀 의료 연구 분야에서 다양한 사업 시너지를 기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삼성전자는 AI 역량 의료기기, 디지털 헬스 기술을 바탕으로 엘리먼트의 DNA 분석 기술을 접목해 의료기기에서 디지털 헬스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엘리먼트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밀 의료를 제공하겠다는 그들의 비전을 실현해 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다음 주에 더 좋은 소식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